충격적인 반전이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영국의 알파벳, 5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의 한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의 문자 시스템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인데요. AI 시대를 맞아 진행된 세계 문자 효율성 평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평가 결과를 지켜보던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단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고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으며 AI가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문자.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연구하기 시작했고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는 특별 연구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대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한글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프랑스어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소르본 대학의 여학생이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라며 한국행을 결심했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한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소피 디부아예요. 파리 16구에서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박물관 큐레이터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프랑스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전공하신 분이라 집에서도 종종 고대 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파벳이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생각했죠. 지난 겨울방학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유로운 방학이었지만 특별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다들 각자의 계획이 있어서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넷플릭스 추천 목록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한 드라마였는데 화면 속 낯선 문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프랑스어 자막 밑에 있는 한국어 자막이었어요.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문자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중국어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일본어처럼 귀엽지도 않았죠. 하지만 묘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자들에 관심이 생겼어요. 언어학도로서 새로운 문자를 발견하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어 자막을 유심히 보면서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모양의 기본 문자들이 조합되어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드라마를 다 본 후에 유튜브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POP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 제목이나 가사가 적힌 한글을 캡처해서 모으기도 했죠. 특히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에서 본 한글 가사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한글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알파벳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고 한자는 그림에서 발전한 문자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뭔가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불규칙하고 예외가 많아요. 프랑스어만 해도 철자와 발음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글 관련 영상을 추천해줬어요. 영상에서는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15세기에 이미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글 창제의 목적이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혁명적이었죠. 프랑스인으로서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만 한글을 알아갈수록 그 우수성에 감탄하게 됐어요. 특히 각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웠죠. 언어학도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과학적인 설계였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한글의 기본적인 모양과 구조를 익히고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거든요.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법과 비교하면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웠어요. 개강을 앞두고 새학기 수업을 고르면서
저는 망설임 없이 아시아 문자에 의해 수업을 신청했어요. 한글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수업 첫날 교수님은 아시아의 주요 문자들을 소개하셨는데 그때 한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라니 제가 알게 된 한글의 독창성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 남학생은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김준호 선배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한글은 결코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며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독창적인 창제 문자라고 설명했어요. 준호 선배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우선 한글의 제자 원리부터 이야기했죠. 자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특히 자음을 설명할 때는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보여줬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친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하더라고요. 리밍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준호 선배의 설명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혼자 유튜브로 배우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하나둘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제작 원리였어요. 준호 선배는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 키읔, 디귿, 티귿, 비읍, 피읍처럼요. 언어학도로서 이런 체계성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다른 문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해서 이런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데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됐다는 게 신기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준호 선배에게 다가갔어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준호 선배는 흔쾌히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죠. 준호 선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이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준호 선배는 한글이 실제로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조선시대에는 한글 덕분에 여성들도 문자를 익힐 수 있었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도 한글은 교육의 핵심 도구였대요. 실제로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준호 선배의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국수주의가 아니었죠. 문자의 과학성과 실용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는 지식인의 자부심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준호 선배는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도서관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지 않겠냐고요. 해례본은 한글의 제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라고 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글과의 만남이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준호 선배를 만나기로 한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한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죠.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준호 선배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 쌍기역, 키읔처럼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되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대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선배는 한글의 실용성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무려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본 자모만 24자를 익히면 되니 이보다 효율적인 문자가 있을까요? 한자는 수천 자를 모두 외워야 하고 알파벳은 철자법이 너무 복잡한데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호 선배의 눈빛이 자꾸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설명할 때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임금이 직접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준호 선배는 한글이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유용한지 설명해줬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정보화 시대에 아주 적합한 문자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IT 전문가들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 선배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해 주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외국어 발음을 표기하는데도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어떤 언어의 발음도 한글로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 선배는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함께 보면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프랑스어도 자랑스러운 언어지만 한글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문자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과학성까지.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준호 선배를 만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죠. 다음날 아침 도서관에서 준호 선배를 만났어요. 그는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책을 보는 그의 눈빛이 마치 보물을 보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책이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부터 의문체계, 그리고 실제 사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준호 선배는 각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 쌍기역, 키읔처럼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되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대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5세기에 이미 이렇게 정교한 언어학적 분석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희 학교 언어학 수업에서 배우는 현대 의문론의 개념들이 이미 그때 정립되어 있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옆 테이블에 리밍이 친구들과 함께 앉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공부하러 온 것 같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눈에 띄었는지 곧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글은 결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이고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더라고요.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따왔고 한복은 한풀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느니 한국의 전통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의 아류작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준호 선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표현문자로서 상형문자인 한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점,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어요. 특히 신라시대의 발효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진 기록과 고구려, 고분 벽화가 당나라 벽화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불어 1940년대 초기 컴퓨터 개발에 참여했던 클로드 셰넌도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죠. 리밍의 표정이 굳어진 채로 준호 선배는 다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이 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단순한 문자 해설서가 아니라 인류 최초로 음성학과 의문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해요. 게다가 문자 창제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준호 선배는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역사적인 예시들도 들려줬어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한글 편지부터 독립운동 당시 한글로 작성된 신문들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보여주는 강점이었어요. 준호 선배는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입력되는지 보여줬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IT 전문가들이 한글을 디지털 친화적인 문자로 평가한다고 해요. 그러다 준호 선배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의 체계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호 선배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있을 한글날 기념 특강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강연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도서관을 나서면서 문득 제가 한글을 통해 보게 된 새로운 세상이 놀랍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깊은 학문적 탐구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이 여정을 함께하는 준호 선배의 존재는 제게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랑스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의 과학성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다음날 있을 아시아 문자 수업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수강생이 아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학생으로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싶었거든요. 한글날 기념 특강이 열리는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아시아권 학생들도 많이 보였죠. 준호 선배 덕분에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 덕에 강연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강연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로버트 교수는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체계성이 큰 장점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문자들은 불규칙하고 예외가 많아서 AI가 학습하기 어렵지만 한글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라 딥러닝에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I 시대의 문자 체계 연구 결과였어요. 세계 주요 문자들을 AI 학습 용이성 측면에서 비교했는데 한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 이유로 첫째, 문자의 형태가 규칙적이고 단순하다는 점, 둘째, 소리와 문자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셋째, 조합 원리가 논리적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구글의 한 연구원은 AI 번역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한글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문자였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팀은 음성인식 시스템에서도 한글이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리밍이 또다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AI 시대라고 해서 갑자기 한글이 우수한 문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과대평가라는 거였죠. 하지만 로버트 교수의 답변은 명쾌했어요. 한글은 AI 시대에 새롭게 우수해진 게 아니라 애초에 가지고 있던 과학성과 체계성이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했죠. 강연이 끝나고 준호 선배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글의 또 다른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한글은 디지털 시대 이전에도 이미 뛰어난 문자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체계에도 매우 적합했대요. 한글 점자는 다른 언어의 점자보다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라고 해요. 또한 한글은 언어학 연구에도 아주 유용한 문자라고 해요. 음성학자들은 한글의 제자 원리를 통해 발음 연구를 하고 인지과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성을 통해 인간의 문자인지 과정을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사에서도 우주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최적의 문자 체계를 연구할 때 한글을 참고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며 준호 선배는 문득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에 함께 가자고요. 한글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글을 통해 발견한 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었죠.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에서 준호 선배라는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것도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특강이 끝난 후 준호 선배와 함께 학교 앞 카페에 들렀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께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 분명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한글의 예술성과 과학성이 조화를 이룬 점은 큐레이터로서 흥미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 선배가 한글서의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한글의 과학성을 넘어 예술성도 이해하면 좋겠다면서요. 책을 받아든 순간 이제는 한글이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준호 선배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특강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부모님께 전화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쁜 와중일 텐데도 어머니는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죠.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연구 결과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평소 새로운 문화유산을 접하실 때마다 신중하셨던 어머니가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셨죠.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로서 수많은 문화유산을 접하셨지만 한글처럼 과학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문자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세계문자 특별전에 한글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특별전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함께 조명하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오랫동안 언어학을 가르치신 아버지는 특히 한글의 의문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 했어요. 다른 문자들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것과 달리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죠. 부모님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요. 프랑스의 전통과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 거절하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다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인의 자세라는 말씀과 함께요. 다음 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학교에 향했어요. 도서관 앞에서 준호 선배를 만나 교환학생 지원 소식을 전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선배의 눈빛이 반짝였죠. 선배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다는 듯이 서울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국립한글박물관부터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꼭 가봐야 할 곳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특히 한글 관련 전시와 행사, 정보들을 세세히 알려주는 모습에서 제 관심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전해졌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드라마 자막에서 우연히 발견한 낯선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왕의 마음이자 과학과 예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어요. 디지털 시대를 앞서 내다본 혁신적인 발명품이자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지원서에는 제가 경험한 한글의 매력을 진심을 담아 적었어요. 세종대왕의 꿈처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증명했고 프랑스인인 제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한글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그 증거라고 썼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제 꿈을 담았어요. 언어학자가 되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임을 연구하고 증명하고 싶다는 열정을 담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죠. 어머니는 제 지원서를 읽으시고 깊은 감동을 표현하셨어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신 어머니께서 다른 문화에 대한 제 깊은 존중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국제화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원서 제출 후 준호 선배는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대어 번역본이었죠.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에서 선배의 진심 어린 응원이 느껴졌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제가 이제는 그 깊이를 만나볼 시간이라는 메시지였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틀림없이 옳다는 것을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를 만든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제가 경험한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라는 꿈도 점점 선명해졌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닌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향한 순례가 될 것 같아요.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창제 원리를 떠올려 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어 만든 이 완벽한 문자처럼 저의 한국행도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레어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거지만 박물관을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요. 한글을 만나고서 바뀐 저의 일상이 한국에 가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저의 성장은 어디까지일지 이런 도전을 하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한글의 우수성을 제 이름을 내걸고 학회에 알리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